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저 끝나자마자 또 바로 요약 강의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요약 강의는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타이틀은 요약 강의인데 어쨌든 컨셉은 제가 잡는 거니까 일단 저는 늘 최신 플랜을 따로 하긴 하는데 수업 중에 또 기본적으로 할 건 합니다. 또 나중에 괜히 또 시간 내가지고 좀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또 뭐도 있냐면 불안감 해소처는 조금 있어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솔직히 책판에 뭐라도 붙어요. 붙는데 막 여러분들이 막 책판을 안 듣던 불안감 때문에 막 시험 막판까지 막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일단 2022년도부터 23년도 한 5월 정도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올해 1차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여기는 대부분 들었을 거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완전 초시생이 아니라면 올해 1차를 잘했던 친구들은 여기까지 다 할 거고, 여기 올해 나온 판례가 뭐 거의 없습니다. 올해 나온 판례 몇 개 정도 이제 좀 같이 해서 한 1년 반 개월치 정도의 최신 판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최신 판례 수업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때 최신 판례 수업을 할 거고, 여러분 봐봐. 요때 판례가 나왔는데, 혹은 뭐 제가 한 21년도까지도 요때 판례가 나왔는데, 작년과 올해 벌써 출제가 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출제가 됐다는 말은 좀 그만큼 의미가 있단 말이겠죠. 그래서 단순 최신 판례 중에서도 기출이 된 판례들, 최신 판례 중에서도 기출이 된 판례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겠죠. 해서 요거 제가 따로 다 정리해놨거든요. 제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분 오늘 수업자리 1쪽을 보시면 01번에 23년도 판례 있죠. 23년도 판례 이제 요거 하고 내가 나도 고민하다가 요거는 이쪽으로 몰았지 내가. 먼저 23년도 최신 판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한 21년도부터 한 23년, 거의 22년도까지 한 2년치. 올해 판례는 거의 안 나왔고, 22년도 중에서도 다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기출이 됐던 것도 중심으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최근의 트렌드가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에 기출문제 중에서 좀 제가 이제 시간 없으니까 다 보지는 못하고 좀 제가 봤을 때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또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한 2000년대 이후에 조금 최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 사법고시 문제 이런 푸시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출도 막 2010년도 초반 같은 거 내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고 좀 최근의 문제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매회 자료를 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매회 자료를 드릴 거고,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기출 문제집 들고 오셔가지고 기억을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제쪽 타직렬 중에서 검찰직 했던 학생 중에 가장 고득점자가 있거든요. 엄청난 고득점이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2년 차입니다. 올해 2년 차였는데 1년 차 때도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해서 1년 차 때도 막판까지 모범 제일 잘 나와서 얘는 1년 차 때 되겠다 싶었는데 좀 아깝게 안 됐어요. 뭐 점수가 나쁘지 않아요. 아깝게 안 됐는데, 그래서 2년 차 때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지쳐가지고 지쳐서 이렇게 좀 바로 합류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1년 동안, 거기는 6개월,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 단위 시험인데 1년 단위 시험이니까 1년 내내 해놓고 4월달 시험이거든요. 4월달 시험 치고 힘들어서 애들이 진짜 열심히 했다면, 열심히 힘들어가지고 한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도 못 오고 한 8월? 9월 이때쯤 막 스물스물 와요.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근데 걔는 바로 왔어. 바로 5월달에 바로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다 그랬죠. 아니, 야, 너는 좀 이따 오지 그러냐, 뭐 좀 쉬었다 오지 그러는데, 야, 솔직히 기본만 수업할 건데 다 아는 걸 거다. 너 열심히 한 건 내가 다 아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까먹을 수도 있고, 아는 것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아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장 가면 순간 헷갈릴 때도 좀 있거든. 이게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것들도 확실히 다지고 좀 그런 차원에서
그냥 또 과거에 뭐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만 뭐 초시생들은 변론을 하고 좀 변론을 하고 제 시상 친구들도 좀 너무 아는 것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벌써 나가죠. 이게 7회 안에 이게 형법이 끝나고 3회 형도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골라오기는 했는데 문제도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보죠. 자, 올라간 거 1회차 강의 자료 봅시다. 1회차 강의 자료에 더 보죠. 1쪽 보시면은 이제 올해 23년도 5월 달에 출제가 된 판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올해 8월 시험인데 5월 달 판례를 내는 게 맞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 교수님들도 너무 최근 판례들을 안 내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저도 안 보려고 하는데 뭐 개중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판례 1번을 꼽고 왔는데 23년도 판례 올해 5월 달 판례입니다. 5월 달 판례인데 그 이제 좀 할 이슈가 됐죠. 스토킹 방지법. 좀 할 이슈가 좀 됐죠.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인데 사안 아주 간단해요. 계속 전화를 걸었어. 끝. 요것도 스토킹이냐?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고 계속 전화를 건 것도 스토킹이냐?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계속 전화를 거는 것도 이제 법조문을 보시면 그 양가로 1번에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하는 것을 말하는데 두 번째 줄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전화 문구를 표시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게 끝이야. 사안은. 원심은 아니라고 봤어요. 야, 원심은 이제 뭘 따라가고 이런 게 이제 스토킹이지. 전화하는 게 무슨 스토킹이냐. 근데 이제 대법원은 입장을 바꿨어. 야, 전화 오는 것도 무서울 수 있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전화 통화를 했는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대요. 꼭 전화 통화가 이루어져야만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화 통화가 안 이루어졌어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랑 밑에 그 비교해서 볼 판례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볼 판례.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실어놓은 건데, 스토킹 방지법은 22년도인가요? 이때쯤 스토킹 방지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미 과거부터 우리 정통망법상 우리 여러분 전문법칙 공부했네. 상대방한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거, 그거 전문법칙이 원본증거야. 전문증거야, 원본증거야. 원본증거니까 그거 문자 정보 자체가 증가가 되는 거고 그 진술이 내용이 나는 거, 그 법 똑같은 거야. 거기서 상대방한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문자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처벌을 하는데 여기서 똑같았어요. 여기서도 그 밑에 비교 판례를 보시면 정통망법상 그 첫 번째 끝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을 때 여기에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수신을 해야 불안감이 유발이 된다. 뭐 문자 메시지야 보내면 수신되겠지. 근데 전화는 안 받으면 수신이 안 돼. 그럼 뭘로 끝나겠어요? 이게 지금 정통망법은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내서 수신을 하면 전달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이제 불안감이 유발될 수 있다. 상대방이 전화를 걸었는데 수신을 안 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뭘로 끝나겠어요? 전달은 안 될 거고 벨소리만 계속 울리겠지. 똑같죠. 이것도 정통방법상 그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요 판례는 벨소리만으로는 범죄가 안 된다라고 봤어요. 쌤, 그럼 판례가 바뀐 거예요? 아니지. 관계가 없는 거지. 이거는 정통망법상 범죄가 될 거냐 말 거냐고. 지금 최근 만들어진 거는 스토킹 범죄가 될 거냐 말 거냐고. 그래, 똑같이 반복적으로 벨소리를 울리게 했다. 그게 정통망법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도 유효해. 다만 그게 경우에 따라 스토킹이라면 스토킹은
될 수 있을 뿐이죠. 판례가 입장 바꾼 게 아니라 이거와 이거는 사안이 다른 거다. 이거와 이거는 사안이 다른 거다. 이게 이제 대법원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 스토킹 관련 범죄에 예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자님 그래. 야, 벨소리만 울리는 거는 정통마법상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아닌 거는 지금도 똑같아. 다만 스토킹 범죄는 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사회적으로 의미도 있고 또 비교 판례도 있고 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나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통마법상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스토킹법 너무 최신 판례여가지고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최근 기출 지문들을 보시면 자, 그 판례 번호를 보시면 다 판례 몇 년도예요? 21년도, 22년도. 21년도, 22년도 나온 지 아직 2년 정도밖에 안 된 판례들인데 벌써 출제가 많이 된 거 한두 번 나왔겠죠. 한두 번 나온 판례들이니까 좀 중요해서 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뭐 기본적으로 좀 교재에 잘 없고 기본적으로 최신 판례니까 교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신 담아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1번 봅시다. 근데 이제 뭐지? 공부 한 친구들은 좀 많이 눈에 익어야 되고 그래서 1번 판례 보시면 자, 우리 1번은 간단해요. 법원에서 자, 나는 법정 구속 안 될 줄 알았는데 가끔 있습니다. 판사가 법정 구속해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뭐야? 예? 법정 구속이요? 판사는 뭐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걔네 그러면 괘씸이 걸려가지고 감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걔 중에 이제 법정에서 소란 피우는 애들이 있어. 그럼 이제 보통 경위대 가서 끌고 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소란 피우는 게 법원 소동죄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통 형사법원이 그렇습니다. 형사법원이 될 텐데 야, 헌법재판소도 법원 소동죄에서 법원에 포함이 될 거냐의 문제거든. 안 된다고?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법원 소동죄는 형법에 있는데 그 형법이 만들어질 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어. 야, 법원 소동죄가 만들어질 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나중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이 법원의 재판에 포함이 될 거냐가 좀 쟁점된 판례인데 그 판례 뭐다? 헌법재판소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판결 등은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원에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법원의 재판이나 에어컨 좀만 틀까요? 에어컨.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하는 목적으로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소속 모욕한 자를 소송한 처벌법은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 불리한 학자개성이나 유추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한 4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보고가 가능한데 이 대통령 기록물을 밖으로 유출시키면 범죄인데 이 유출시키는 대상에 원본만 포함될 거냐 아니면 사본까지도 포함이 될 거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 나와도 뭔가 지장을 받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근데 이 대통령 기록물 관한 법률은 이 기록물 보존의 포인트가 좀 있는 범죄예요. 따라서 원본이 안 나갔으면 괜찮대. 사본까지는 처벌하지 말래요. 사본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줄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에는 원본만 포함이 될 거고 사본이나 그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지나가듯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올해 검찰직 시험 문제거든요.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가정폭력처리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문헌 송신 금지 등을 행한다라는 게 여기의 포인트인데 우리 가정폭력이니까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이건 가정폭력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가정보호 사건 회부가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2달간 남편 아내한테 접근 금지 혹은 2달간 남편 아내한테 문헌 송신 문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마라는 게 문헌 송신 금지 판결을 내렸어. 그러면 이제 그 2달간 따르면 되는데 남편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잠깐 얘기 좀 하자.
법원 판결이 이게 막 가정부 사건이 막 구속시키는 건 없으니까 그냥 법원 판결 나는데 무시하고 막 가가지고 그냥 잠깐 보자라고 할 때 이제 아내 입장에서 또 뭐예요? 막 칼같이 못 잘라낼 수도 있어. 여자 얘기하니까 그 뭔데 빨리 잠깐 얘기해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그래 금지했지만 와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근데 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와도 돼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설령 양해했다 하더라도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죠.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줄에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 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어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해를 해도 범죄가 된다. 양해를 해도 범죄가 된다. 요거는 조금 낯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 나온 적이 있고요. 4번 틀렸고 왔지? 4번. 자, 이거는 수업되죠? 우리 공부 좀 했지? 자, 차고 송금된 법정화폐. 누가 나한테 착오로 돈을 법정화폐를 송금을 했다. 근데 내가 나한테 들어온 그 돈을 써버렸다. 무슨 범죄? 횡령죄. 물론 잘못 보낸 사람하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뭐에 따라서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인정이 돼가지고 쓰면 횡령죄가 된다. 자, 4번은 뭡니까? 누가 나한테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다. 자, 비트코인은 재물이었다, 재물이 아니었다. 재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는 안 됐다. 횡령은 안 됐다. 횡령 안 됐다. 두 번째, 이게 법정화폐를 유추 적용해가지고 가상자산을 나한테 잘못 보냈을 때, 내가 함부로 썼을 때 나는 재물은 아니니까 횡령은 안 되지만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몰수는 가능했죠. 비트코인 몰수는 가능했던 거 비슷히 봤을 때 이득은 되니까 이거를 잘못 송금된 거 썼을 때 그 횡령죄를 유추 적용해서 배임죄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법정화폐처럼 부가가치가 없어가지고 유추 적용하는 것은 죄양업종죄에 반합니다. 그래서 4번에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차고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근데 이거는 법정화폐였었죠. 판례를 유추경해서 신의 측을 근거로 비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이런 판례는 저도 조금 진짜 판례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당한 자라고 돼서 제가 이거 한번 하는 일인 것 같은데 CCTV를 유출당한 자. 제가 수업한 적 있죠. CCTV를 유출당한 자. 자,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CCTV를 유출을 당했을 때 처벌하는 법령이 있다. 그러면은 이 조항은 CCTV를 내가 고의로 유출했을 때 처벌하는 거냐? 아니면 나는 유출당하는 걸 원치 않았지만 관리가 부실하는 바람에 누가 우리 어린이집 와서 그걸 훔쳐가는 거를 관리하지를 못해가지고 유출을 당한 것만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당한 자니까 뭐다. 내가 고의로 유출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내가 유출한 자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닐 거고 결국 유출당한 자는 내가 열심히 관리를 했지만 관리 부실로 누가 몰래 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유출하는 거에 고의는 있어 없어? 고의는 없지만 네가 부실하게 관리했으니까 유출을 당했겠지. 그러니까 이건 뭘 처벌하는 거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거다라는 게 5번이죠. 그래서 당한 자라는 문헌은 타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그로부터 위해 등을 입는 것을 말하고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특히 우리 형사법은 고의범, 과실범을 구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헌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이다 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6번 봅시다. 영유아 보육 법령에 따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대표자를 변경했는데 인가를 안 받은 것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애초부터 뭐한다? 애초부터
설치 인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죠. 애초부터 인가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처벌할 거다. 그런데 얘는 뭐다? 처음에는 설치를 인가를 받았어. 처음에는 인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대표자를 변경을 했어요. 대표자를 변경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변경한 거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이거는 뭘 안 했어? 이거는 또 인가를 안 받았어. 대표자를 바꿔놓고 인가를 받았어. 그러면 근데 이거는 처벌 규정이 없단 말이야. 이건 처벌 규정이 없을 때 이 규정을 유추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여러분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죠.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 왜냐하면 대표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대표자를 바꿔놓고 허가를 안 받은 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야? 또 처벌 규정이 없으면 또 처벌을 못하는 것도 맞아.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추하는 것은 안 된다.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유추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쪽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3번의 최신 판례 이제 22년도 판례들인데 출제하지 안 된 것들 22년 판례는 출제하지 안 된 것들인데 여러분 이쪽에 5번 판례 이거 제가 작년에 써본 적이 있는데 5번 판례랑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죠. 5번 판례 혹시 기억나십니까? 5번 판례가 처음 듣는 친구는 당연히 처음 듣겠지. 우리가 물건을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여러분 봐봐. 요즘은 여러분 편의점, 백화점, 영화관에서 뭐 이렇게 밥을 사 먹고 물건 사고 영화 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지갑도 잘 안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들은 요즘 거의 카드 아니면 삼성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을 그래서 현금 써본 적 있어요 요즘?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카드는요 그래도 모든 기록이 다 확인이 돼요. 어쨌든 전자기록이잖아, 전자기록. 그러니까 모든 기록이 다 확인이 되고 저희 같은 법률사무소도 변호사 비용을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기록이 남습니다. 남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디 1인당 10만 원씩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은 명세내역을 자세히 보시면은 10만 원 중에 이게 정확하게는 10만 원 중에 10% 한 9만 3천 원쯤이 밥값이고 그중에 이제 한 9만 1천 원쯤 되겠구나. 9만 1천 원쯤이 밥값이고 그중에 10%는 부가세로 붙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 계산이 되거든.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먹는 밥값 중에 10%는 무조건 부가세가 붙어요. 벌써부터 붙는데 사실 근데 여러분 1,000원짜리에 10% 하면은 100원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거는 이제 보통 쉽게 신경 안 쓰는데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이야. 예를 들면 선임 비용이 1,000만 원인데 10%가 얼마예요? 100만. 이거는 좀 말이 달라지지. 아이씨 이 부가세는 결국 국가가 얻어가는 건데 우리가 1,000원짜리 긁을 때는 아이씨 100원 그만 내고 말지 이런 게 있지만 1,000만 원 낼 때 저희도 어떻게 받아야 돼? 1,000만 원에요. 부가세 10%에서 1,100만 원 내시면 좀 그렇잖아. 손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부가세를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아예 안 한 척 해버려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현금으로 받고 우리 이거는 안 하는 셈 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가가 파악을 못하겠지. 물론 이제 마음 먹고 털면 털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카드 결제야 자동으로 국가가 파악을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어떻게 국가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고를 해줘야 돼. 그때 발행하는 게 세금 계산서예요. 그때 발행하는 게 세금 계산서야. 우리가 을한테 얼마를 받았다?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1,000만 원 받았고 국가에 1,000만 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비용 처리도 되고 우리는 1,000만 원 본 거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해버린가? 이걸 발행하기 싫어? 발행하기 싫으니까 이걸 발행을 안 해버리면 이제 처벌하고 있죠.
돈을 받아놓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버리면 처벌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발행을 안 하면 처벌이야.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 맨 처음에는 우리 그 부가세까지 해서 100만 원, 여기 1,100만 원의 계획을 하기로 했어.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와가지고 그냥 이거 세금계산서 취소하고 저희 그냥 거래 없던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거래 엎어질 수도 있죠. 하기로 했는데 엎어질 수도 있어. 돌려주면 돼. 우리는 돌려주면 되는데 그냥 없는 거래 안 하는 셈 치고 우리 그냥 100만 원 깎아주시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100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객님은 뭐예요? 100만 원 아낄 수 있고 우리 법률사무소도 어때요? 1,000만 원 벌었는데 여기에 나중에 또 법인세 좀 더 내야 되거든. 안 낼 수 있고 좋단 말이야. 따라서 그럽시다 하고 발행을 했는데 수정신고를 다시 해요. 수정신고를 빵원, 0원 이거 우리가 신고했던 거 이거 신고했던 거 이거 빼주세요라고 음액 표시를 해가지고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은 세무서가 팔았는데 안 팔았구나라고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실제로는 그러진 않아. 실제로는 다 확인했는데 신고만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처벌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이건 없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유추해서 똑같죠, 여러분. 애초에 설치인가를 안 받는 행위를 신고는 했으나 변경하는 거에 유추할 수 없다. 이거 똑같아. 애초에 발행하지 않는 거를 처벌하는 것을 발행을 했다가 음원, 영원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유추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맨 밑에 나오는 5번 판례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에게 음의 표시를 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것이 그 저소득 처벌법 그 애초부터 발행하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양가로 3번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을 했고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당초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 안 한 거는 아니다. 신고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판례 1번 올라갑시다. 사실 이제 판례는 되게 많았는데 제가 많이 뺐고 좀 중요한 거 중심으로 넣어놨어요. 자, 그 판례 1번 보시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을 했다. 근데 한의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약재 다리고 동양의학 하시는 분들인데 초음파 기기는 서양의학 기구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 한의사분들하고 의사분들 간에는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게 특히나 이제 우리 서양의학 쪽에서 동양을 잘 인정을 안 하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한의사분들은 초음파기기 쓰지 마라. 이거는 우리 서양의학에 부합이 된 거고 쓰면은 무면허다라고 과거에 처벌했어요. 실제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쓰는 것은 무면허다. 허가가 없는 쓰는 거다라고 해서 무면허로 처벌했지만 작년에 판례가 바뀌었죠. 더 이상은 써도 된다. 꼭 그 의사라고 하는 게 구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목 보시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한의학적 보조선으로 쓰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다. 소극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여러분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을 잘하세요.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라면 이게 무면허 의료가 되겠죠. 무면허 의료에 해당하면 돼야 안 되게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예요. 그래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해당하지 않아가지고 범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 판례 2번 봅시다. 특가법에 운전자 폭행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폭행하는 게 위험해요? 운전 중인 사람 폭행하는 게 위험해요? 당연히 운전 중인 폭행은 왜냐면 이제 도로에서 자동차를 폭행을 하면은 그 사람만 때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때문에 또 주변에 도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원동기 장치, 그러니까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러니까 그냥 폭행보다 운전 중인 폭행자를 때리면 가중처벌되는데 그 운전 중인 운전자의 자정 오토바이 운전자도 포함이 될 것이냐의 여부에서 우리 도로교통법은 사륜차하고 원동기 전차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주운전도 그거 했었잖아. 정지가 된 경우랑 그 애초 때문에 받지 않은 걸 구분했던 것처럼 해서 다르다 포함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함된 여부 소극이죠. 따라서 세 번째 줄에 이 사건 규정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를 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판례 3번 보세요. 이거는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3번 판례 보시면은 이걸 내가 기본반 때 했었나? 안 했었나?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 했나? 했지. 했다. 왜 했지? 근데 이거를? 교재 없었을 텐데 왜 했지? 여기 한 기억이 나도 그래서 그 자동차를 폐차를 하면은 폐차 증명서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이 폐차 증명서에 폐차를 인수했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여기 정원 봅시다. 자동차 재활용 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폐차 인수 증명서는 폐차 사실을 증명한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소극 보시면 되겠고 판례 4번 봅시다. 감염병 예방법 언제겠어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저기 신천지에서 그 감염자가 나와가지고 근데 코로나 초기입니다. 코로나 극초기에 사실 돌이켜보면 코로나는 좀 결과적인지 모르겠으면 좀 과한대응 아니냐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 코로나 때 망한 업종이 진짜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찜질방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들 문 닫는 데가 허다하고 지금까지도 회복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돌이켜봤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의 어떤 뭐 식당이나 문 닫는 시간 많죠. 문 닫는 술집도 많고 그런 거를 문 닫게 할 정도의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은 되더라고. 이게 진짜 너무 많은 뒷일패를 입었거든.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국가가 얼마나 보낸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코로나 초반에 신천지 확진자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그때만 역학조사를 할 때야. 이동 경로를 확인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신천지에 당시 집회에 참여한 사람 명부를 내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신천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웃기죠. 자기들은 당당하다고 하면서 명부 내는 건 부담스러워해. 왜냐면 또 알려진 건 싫으니까. 자기가 신천지가 또 싫은가 봐. 해가지고 명단 제출을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염법 예방법상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기소했겠죠. 우리가 명단이라고 했는데 안 됐다. 근데 판례 결론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거든. 왜? 보시면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행위자나 공범에 대하여 감염법 예방법상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돼야 하는지 여부에서 적극이기 때문에 그럼 정리하면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어야 역학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역학조사 실시한 적이 없고 그냥 명부를 내라 그랬거든. 명부를 받고 본격적으로 추적을 할 때부터 조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우리 뭐 하고 있어? 역학조사를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일단 명단 주소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부했다. 따라서 아직 뭐가 안 됐다? 역학조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거부할 수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끝에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역학조사 아직 시작 안 했으면 범죄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쪽 들어오시면 우리 프린트를 끝내버리고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는 반드시 우리가 공부할 게 하나 있죠. 동기설 폐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작년 12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판례들은 잘 보지는 못했어요. 고작 3, 4개월 사이에 기출이 엄청 많이 됐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기억 떠올려 봅시다. 3쪽에 최근 판례 1번 여러분 양가로 1, 2, 3, 4, 5, 6을 여러분들이 다 봐두셔야 됩니다. 다 시험자 나오기 때문에 다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쭉 읽어볼게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됐고 그게 범죄로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졌대요. 유리한 개정, 불리한 개정? 유리하게 개정이 됐을 때 행위 시와 비교해서 재판 시에 형이 유리하게 변경이 됐을 때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가 되었으면은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자, 이런 규정은 세 번째 줄 중간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면 여전히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따라서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해서는 형벌법규 자체가 바뀌거나 혹은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바뀌었다. 이게 뭐라 그랬지?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 이게 일종의 백지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백지형법도 여전히 동기설이 폐지가 됐어요. 똑같이 백지형법도 똑같이 동기설이 폐지가 된 것이고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바뀌었다는 것이 원래는 뭐예요? 반성적 고려일 때만 유리한 신법으로 갔지만 이제 바뀐 법에 따르면 반성적 고려인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법으로 가죠. 반성적 고려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리한 1조 2항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을 한번 또 나오네요. 형벌법규가 하위법규에 대통령, 총리령 부행 하위법규에 구속요건 일부를 위임을 한 이 백지형법을 통해서 법률이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도 여전히 맨 끝에 양가 3번의 맨 끝에 1조 2항과 형사법에 따라 유리한 신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양가로 4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반성적 고려일 때만 법령을 바꾼다라고 봤던 과거의 판례들은 모두 바꾼다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있었죠. 그러나 양가로 5번에서 다만 이렇게 1조 2항을 적용을 할 거면은 두 번째 줄에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과 처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일 때만 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6번에 또 뭐였다? 스스로 유효일자를 정하고 있는 일종의 한시법의 경우에도 여전히 신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구법으로 간다 해서 간접적인 적용, 그 다음에 한시법, 이거는 유리한 신법으로 가는 거고 불리한 구법으로 간다. 그러니까 불리한 구법으로 가는 건 총 3가지였죠. 경과 규정을 두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영향만 받을 때, 그 다음에 한시법일 때, 이때는 유리하게 개정이 됐어도 여전히 불리한 구법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 3개만 우리가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최신 기출 지문들이 다 벌써 출제가 된 것들 하나씩 봅시다. 1번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적 시간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행위시법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원래는 뭐야? 원래는 내가 행위를 하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 법령이 바뀌었어. 불리하게 바뀌었어. 그럼 뭐야? 불리한 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 원칙적 행위시법으로 가야 돼. 원칙적 행위시법으로 가는 건데 법령이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에만 재판시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행위시법이 원칙이고 재판시법이 예외입니다. 규제 그대로 있죠. 그래서 원칙적인 규정이다. 2번 다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형벌법규를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는 원래 유리하게 개정이 됐으면 유리한 법으로 가야 되는데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 형벌법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대요. 자, 그래도
그래도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 이런 거 뭐라고 하다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합헌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3번 봅시다.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대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 반성적 고려인지를 따지지 않고 유리한 재판시법으로 가야겠죠. 재판시법으로 가야 되고요. 4번 똑같이면 그 백지영법 관련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직접적 관련일 때만 해당되고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는 유리한 신법으로 갈 수는 없죠. 그다음에 5번도 표현을 잘 봐요. 이거 그냥 혹시 시험장에서 툭 고르지 말고, 대법원은 종래 형벌법규에 제정이 된 이유가 법률 이념의 변경인 경우인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할 수 경우가 아니라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바꾼 것에 불과할 때는 유리한 재판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니까 과거에 했다는 거죠. 과거에 맞는 말이죠. 과거에 우리 판례는 이랬어. 과거에 우리 판례는 유리하게 법이 바뀌었어도 법률인의 변경일 때만 유리한 법을 해주고 그때 사실관계의 변경일 때는 유리한 법을 안 해주고 이런 동기설의 입장을 취한 바가 과거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과거에는 취한 바가 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취한 바가 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6번 스스로 유효기간의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특정해서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법령이라면 이거는 유리한 시법 안 해줬지. 그래서 이때는 법률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쪽 봅시다. 7번에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유리하게 바꿨지만 시행 전 범죄는 종전 형벌 법규를 적용해라 라고 경과 규정 두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고 경과 두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번 읽어보세요.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문도 출제가 된 바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형법은 다 정리해서 보냈는데 유독 이 죄형법정주의 쪽에 판례가 좀 많습니다. 좀 다른데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진짜 좀 있고 내일 위법성 책임 미수는 판례 보기 2개밖에 없어. 판례 보기 한 장밖에 없거든요. 물론 또 그 다음 장이 좀 많고 한데 해서 그때 좀 회차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올해 좀 많죠. 그 다음에 제3장 범죄 주체 봅시다.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의 책임 외에 그 구체적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되는지 여부에서 우리 여러분 얘 공부했었죠. 법인의 처벌과 그 다음에 행위자의 처벌은 별개, 독립된 사유야. 따라서 꼭 행위자가 처벌이 돼야 법인이 처벌이 된다? 아니라 그랬죠. 어차피 그 법인도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전제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해서 그 대표자가 처벌이 되는 것이 그 법인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지 여부 소극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면소 판결을 받았어. 근데 법인의 대표자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면소라는 거는 뭐예요? 요건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복 처벌이니까 면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대표자의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됐지만 재판을 못 들어간 거란 말이죠. 따라서 꼭 대표자가 처벌이 안 됐더라도 법인대로 처벌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꼭 법인 대표자가 처벌돼야
법인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야겠죠. 책임이 있어야겠지만 꼭 처벌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2편에 우리 이제 범죄론에서 구성 요건론 들어가죠. 그 1번 판례 같은 거는 늘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런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범죄의 종류죠. 암기와 이해의 경계선에 있는 거. 암기와 어떤 건 좀 암기 좀 하셔야 되고 어떤 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범죄의 종류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요즘 최근 여러분 아청물은 소지만 해도 범죄야. 아청물은 소지만 해도 범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청물 소지만 범죄인데 그럼 이제 내가 다운받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운받으면 범죄가 끝난 거냐? 아니면 내가 내 컴퓨터에 들고 있는 동안에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거냐 해서 우리 판례 사실 이거는 좀 해석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 판례 이거는 계속범이라고 봤어요. 계속범이라고 봐가지고 그 성보법상 그 두 번째 줄에 아청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관계에 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법 위반의 양가로 이제 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 청소년 무림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들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범죄가 되고 있는 거고. 따라서 계속범은 종료시법이 적용이 된다. 법이요. 봐봐. N번방이 터지면서 아청물 소지죄가요. 저 현장 봤는데 아무튼 꽤 세지더라고. 뭐 예를 들면 아청물 소지죄가 1년 이상이었어. 최소 1년 이상이었어. 그런데 중간에 법이 개정이 돼요. 개정이 돼가지고 소지죄가 3년 이상으로 개정이 됐다. 예를 들면 자, A법, B법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거 유리한 계정, 불리한 계정이에요? 불리한 계정이죠. 이게 만약에 이제 불리한 계정이니까 이게 만약에 행위시고 재판시법이다. 이런 무슨 법으로 가야 돼? 그때 A법으로 가야죠. 불리한 법을 소급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거는 행위시법, 재판시법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뭐가 돼버렸어? 계속 범위 돼버렸으니까 이때도 행위시고 이때도 행위시란 말이야. 이건 행위를 시작하는 때고 행위를 종료하는 때고. 근데 우리 판례는 행위시법을 무슨 법이라 그랬지? 종료시법. 그러니까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경중을 비교할 필요가 없이 종료시법이 행위시법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종료할 때의 법. 여기서 이제 실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불리한 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또 춥네. 이거 끕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봅시다. 5번을 보시면은 최신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최신 판례. 과실범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작년에 했던 판례기는 해요. 12월 때 나온 판례인데 우리 수직적 의료 분업 관계가 나오네. 수직적 의료 분업 관계. 수직이니까 아랫사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아랫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죠. 이게 수평적일 때는 신뢰할 수 있는데 수직적일 때는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완전히 위임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1번의 제목을 보시면 수직적 의료 분업에서 위임을 받는
의사가 실행할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대요. 위임이 있었으면 위임 받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책임을 지느냐. 이게 완전히 위임됐기 때문에 소극. 그래서 이번에 내가 주된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인데 설명 의무를 그 밑에 부하 직원 의사한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접근. 이게 아주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면 설명 정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안을 보시면은 무슨 장청결제에 관련된 설명 의무 위반이었었는데 양가로 1번. 자, 원칙적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주된 의사와 지휘감독 단계에 있는 다른 의사한테 특정 의료 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은 그 다른 의사한테 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닌 이상, 그게 아니라면 내가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다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계속해서 감독을 해야 하고요. 만약 지휘감독을 받는 의사가 사고를 치면은 나도 책임을 지는 거야. 나도 책임을 지는 건데, 하나 양가로 2번. 해당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것이고 실제 위임을 했으면 두 번째 쪽 끝에 위임한 의사가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설명 의무 같은 것들은 위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가로 4번 여기서 주된 의사 A가 위임받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 2번 이것도 작년 12월 달 판례입니다. 골프 경기 보조원인 피고인이 소위 말하는 캐디죠. 그러면 캐디, 대한민국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가본 적 있어요? 골프 치러 가본 적 있어? 이제 저도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스크린만 가봤고 필드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 다 워낙 많이 치니까 맨날 만나면 골프 얘기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기만 듣는데 코로나 때 골프장 대박, 초대박. 이제 코로나 때 갈 데가 없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필드에 골프 치러 엄청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참 골프 업계가 한참 성장했었죠. 골프 젊은 층이 이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18홀을 이렇게 그러니까 골프장을 이제 보통 거기서 이제 사업도 많이 합니다. 골프장은 이제 한 기본 2시간은 걸리니까 이제 1번 홀부터 1번을 치고 2번을 넘어가고 3번을 넘어가고 4번을 넘어가고 쭉 해서 18호까지 쭉 돌아야 되거든. 그래서 골프장을 이렇게 쭉 도는 거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사업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한단 말이에요. 영업차를 사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일본 홀에서 출발을 하면은 이제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1번 팀이 그래도 한 9번, 10번까지 갔으면 좀 이제 뒷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시간은 텀을 두고 예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뭐야? 그러면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예약은 몰리니까 막 2, 30분 단위로 앞팀 얼마 가지도 않는데 뒤도 출발해버리는 거야. 그럼 또 출발하면 또 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특유의 잘못된 면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면 뒤에서 친 골프공이 앞팀한테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여유 있게 받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예전에 골프 캐디들은 뭐 해야 돼? 지금 요 팀에서 티셔츠 공을 칠 때 지금 공을 쳐도 괜찮은지 앞팀을 봐가면서 좀 기다렸다가 쳐야 될까? 아침에 아직 뭘 못 갔다. 사실 이것부터 좀 문제야. 근데 어쨌든 빨리 못 갔으면 좀 잠시만 이렇게 하고 왔었어야 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공 치다가 앞팀 맞아버렸다. 그러면 뭐야?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너무 빡세게 잡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새벽 6시에 막 가고 막 그래요. 예약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밌나? 그래서 골프 경기 보조인 피고인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하도록 주의를 하고 가까운 곳에 공이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가 되고 있으면 뒷사람한테 뭐 해야 돼? 치지 마세요 라고 알려줘야 될 주의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근데 오히려 앞침이 있는데 그 피고인이 그 카트를 태워가지고 오히려 공을 치도록 정차시켜 준 경우까지 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제 그 캐디 과실 책임이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교시 내용 보고요. 이제 우리 2교시부터 사실 우리 기출문제집 앞에서부터 문제집 몇 개 좀 골라가지고 좀 차분히 우리가 오늘 거의 구속 요건론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좀 개별 파트에서 중요한 걸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 볼게요.